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 룰루밀러, 옮기니 정지인, 펴낸곳 곰출판입니다. 저자는 과학 전문 기자로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했고 15년 넘게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논픽션 데뷔작인데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입니다. 이 책의 중반까지는 실제 존재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의 삶에 대해서 소설 형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어류를 분류하는 분류학자이자 스탠퍼드 초대 총장으로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을 발견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어류학자였습니다. 그가 물고기의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 어쩌다 푹 빠지게 되었는지 평생을 바친 표본들이 강한 지진으로 모두 엉망이 되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제 작업에 착수한 일. 저자는 그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생물학자의 삶을 추적해 가다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되새겨 보게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에게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계층 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에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10. 진정한 공포의 공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학장으로서 누리던 권력은 제인 스탠퍼드가 사망한 직후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학 신탁 이사회는 그가 제인의 정보원이던 줄리어스 괴벨을 성급하게 해고한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 투표를 통해 그에게서 교직원 해고 권한을 박탈했다. 그리고 몇 년 뒤 1913년 이사회는 데이비드에게 완전히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명예총장이라는 의례적 직책은 유지하게 해주었지만 그에게 남아있던 모든 행정적 권력은 앗아갔다.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진 데이비드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냈다. 물고기를 수집하러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는 이탈리아 알프스의 아오스타라는 마을에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다.
아오스타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식처 같은 도시였다. 수세기에 걸쳐 가톨릭 교회는 장애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을 아오스타로 불러들여 주거와 음식을 제공하고 돌보았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결국에는 밭이나 부엌에 능숙한 일꾼들이 되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 결과 일종의 거꾸로 뒤집힌 마을이 만들어졌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곳, 사회에서 무능력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 번성하는 곳으로 말이다. 누군가는 이 마을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1880년대에 이곳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타조더는 그곳을 거위보다 지능이 낮고 돼지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피조물들이 들끓는 진정한 공포의 공간으로 묘사했다. 세월이 흐르는 내내 아오스타 마을은 계속 데이비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는 그 마을이 루이 아가씨가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 퇴화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염려했다. 데이비드는 멍게나 따개비 같은 한자리에 고착되어 살아가는 생물들이 한때는 물고기나 개처럼 더 높은 차원의 형태를 갖고 있었으나 기생으로 자원을 획득해온 결과 더 게으르고 더 약하고 더 단순하며 더 지능이 떨어지는 생명체로 퇴화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으로 한 생물에게 도움을 주면 그 결과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쇠퇴하게 된다고 믿었다.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 오해를 그는 동물 세계의 극빈자 상태라고 불렀고, 아우스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아우스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의 종으로 퇴화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다. 자선과 호의가 부적합자 생존을 초래하는 일이라 믿고, 그러한 자선의 위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그 책을 쓰는 목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인류의 쇠퇴를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이 백지들을 몰살하는 것이라고 권고하는 책. 겨우 몇십 년 전에 처음 생겨난 한 단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책이었다. 그 단어는 그가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미국에서 그리 인기가 없는 단어였지만, 그가 지극한 열성과 과학적 권위를 갖고 옹호했던, 그리하여 그의 도움에 힘입어 미국 땅에 널리 보급된 단어, 바로 우생학이다. 우생학은 1883년 유명한 박식가이자 찰스 다인의 고종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만든 단어다. 종의 기원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골턴은 사촌의 책을 읽고 깊은 영감을 받아 그 책을 내 정신 발달 과정의 신기원이라고 불렀다. 지구에서 생물의 배열을 결정하는 자연 선택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마자 그는 인류의 지배자 인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조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요컨대 가난, 범죄, 문맹, 정신박약, 방탕함 등 그가 혈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특징들을 교배함으로써 말이다. 그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살시키는 이 기술을
우생학이라고 불렀다. 조은과 출생을 뜻하는 그리스어를 조합해 만든 단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다인의 사촌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얼핏 과학적으로 들리는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럴듯한 모임들에서 그리고 네이처와 맥밀란 같은 저명한 잡지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꺼내놓았다. 심지어 켄트 세이웨어 우생학 칼리지라는 SF 소설까지 썼다.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 밖의 사람들이 자식을 가지려고 시도하면 투옥하고 가차없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다. 콜턴은 이 소설이 행복한 이야기이자 인류를 쇠퇴에서 구하는 안내서라고 여겼다. 대다수 사람들이 콜턴의 생각을 무시하고 넘겼다. 소수의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이 그 대의를 열성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면 우생학은 사변적 소설의 영역에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사이어소피의 위험성에 대해 그토록 공격을 퍼부었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가장 앞장서서 가장 큰 소리로 옹호한 소수무리 중 하나였다. 그는 우생학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들이마시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고수했다. 그의 눈은 마치 환각을 보듯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유전된 성격의 증거를 찾았다. 그에게 홀딱 반한 전기작가 에드워드 맥널 번즈조차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생물학적 유전에 너무 과한 중요성을 부여한 나머지 인간의 성격을 이루는 거의 모든 특징을 생물학적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가난, 게으름, 새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게 단지 혈통의 문제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콜턴의 생각을 제일 먼저 미국으로 들여온 이들 중 하나다. 대부분의 미국 우생학자들이 우생학 열병에 걸리기 몇십 년 전인 1880년에 이미 데이비드는 인디아나 대학 강의 중에 그 생각들을 끼워 넣으며 학생들에게 빈곤과 타락 같은 특징들이 유전될 수 있고 따라서 습지의 물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박멸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생각을 교실 밖으로도 가져가기 시작하여 중요한 정치인들이 모인 큰 모임에 연사로 나서며 공화국은 인간의 수학이 좋은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898년에 우생학을 지지하는 첫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인간의 수학, 국가의 피, 당신의 가계도 등 유전자 불의 정화를 옹호하는 책들을 연달아 냈다. 이런 글들에서 데이비드는 자신이 지구상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종류의 사람들, 빈민들과 술꾼들, 백치들과 천치들, 바보들, 도덕적 타락자들을 모두 모아 적격자와 반대되는 부적합자라는 한 범주에 몰아넣었다. 부적합자, 단박에 귀를 사로잡으며 매우 암시적이고 너무나 깔끔한 단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살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그의 의견에 과학의 망토를 둘러줄 수 있는 단어였다. 부적합자. 그냥 한 남자의 판단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현실 자체. 순회 연설을 다닐 때면 데이비드는 교회와 빈민구호소에 꼭 들러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력이 부적합자 생존이라는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아우스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곳을 갑상선에 혹이 생긴 천치 같은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침을 흘리고 구걸하고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 곳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언젠가 한 나이든 여자가 개처럼 내 손을 핥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기가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구분동에 광기가 번뜩이는 찡그린 표정을 하고 치아는 빠져 있고 사마귀들이 돋아있는 지팡이를 짚은 나이든 여자, 코코넛만한 크기의 갑상선종으로 목이 부은 남자를 그린 스케치도 보여주면서 만약 사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바로 그런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어떤 우생학자들은 유전자 풀에 우월한 유전자가 흘러넘치도록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아기를 낳도록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또 어떤 자들은 상류층이 여러 배우자를 갖는 걸 합법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는 그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예전에 자기 학생들에게 제안했던 박멸을 실현할 방법, 그것은 바로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의 생식기를 그냥 잘라내는 것으로 데이비드는 청중들에게 백치들은 모두 자기 핏줄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다른 초기 우생학자들도 비슷한 말들을 하고 다닌 이유로 미국 전역의 뒷골목에서 불이마 수술이 은밀히 행해지고 때로는 처형까지 자행되었다. 1915년에 해리 헤이젤든이라는 시카고의 한 의사는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죽게 방치하면서 검은 황새라는 별명을 얻었다. 일리노이주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계략군에 감염된 우유를 먹여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영웅적인 노력으로 묻혀있던 이런 우생학의 역사를 상당 부분 밝혀낸 학자 폴 롬바르도에 따르면 몇몇 의사들이 부적합한 환자들을 불임한 것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법적 권한도 없이 은밀하게 수술을 행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신실한 청교도라 법을 어기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생학적 불임화의 합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07년 블루밍턴에서 사귄 그의 친구들 몇 명이 인디애나주에서 우생학적 강제 불임화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합법화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2년 뒤 데이비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 법이 통과되도록 도왔다. 우생학의 대의에 대한 그의 헌신이 어찌나 눈에 띄었던지 미국 양육가협회 우생학위원회는 그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열성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가 받은 전체 교육과정 가운데 이 나라가 우생학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러나 우생학은 미국식 신여성과 포드모델 T 못지않게 미국 문화의 두드러진 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비주류가 아니었고 당파를 가리지 않았으며 20세기의 첫 5 대통령이 모두 우생학의 밝은 전망을 찬양했고 하버드부터 스탠퍼드, 예일, 캘리포니아, 버클리, 프린스턴까지 전국의 모든 명망 있는 대학들에서 우생학을 가르쳤다. 우생학 잡지, 우생학 화장품, 심지어 우생학 경진대회도 있었다. 주 박람회의 축제 분위기를 물씬 나는 흰 천막 아래서 가장 적합한 가족과
최고의 아기를 뽑는 콘테스트가 종종 열렸다. 호박의 크기와 무게를 재듯 아기들의 무게와 치수를 쟀다. 흰 피부, 둥근 두상, 가장 대칭이 잘 이뤄진 이목구비에 파란 리본이 주어졌다. 그러면 패자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주들이 불임합법을 통과시켰다.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저지 등에서 성병에 걸렸는가? 싹둑. 간질 발작? 싹둑. 혼외 출생? 전과. 낮은 시험 점수? 싹둑, 싹둑, 싹둑. 그럼에도 여전히 실제 불임화 비율은 낮았다. 데이비드가 도입에 일조한 정책들에 따르면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불임화를 실시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법제도나 의료제도, 교육제도 혹은 복지제도와 접촉하는 일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16년 메디슨 그랜트라는 한 미국 남자가 나중에 히틀러라는 한 독일 남자가 자신의 성경이라고 부르게 될 우생학 책 한 권을 출판했다. 위대한 인종의 소멸이라는 그 책에서 그랜트는 어떤 면에서는 골턴이 SF로 구상했던 비전과 유사한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의 모든 도덕적으로 비뚤어진 자,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유전적 불구자들을 자선의 명목으로 한데 모아 불임화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의 우상학자들은 그것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0여 년 뒤 독일에서 히틀러가 최초의 강제 불임화법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의 우생학자이자 의사인 조지프 드자넷은 우리의 게임에서 독일인들이 우리를 이기고 있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모든 미국인이 유전적 정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계획에 열성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매우 큰 목소리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1910년에 미국 변호사협회장은 우생학 불임화를 야만적이라고 했고 오리건주 반불임화 연맹 소속 한 변호사는 복종과 억압의 엔진이라고 말했으며 가톨릭 교회는 불임화가 생명의 신성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906년 펜실베니아 주지사 세무엘 페니페커는 세계 최초의 강제 불임화법이 될 뻔한 법안을 무산시키면서 그러한 수술을 허가하는 것은 주가 보호할 의무를 지닌 무력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과학적 이견도 점점 쌓여갔다.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우생학을 뒷받침하는 과학을 부패한 과학이라 평하며 가난과 방탕, 문맹, 범죄성 등 우생학자들이 불임화로서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특징들에서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자선이 실질적 악화를 초래한다는 태화 개념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생명체가 역행한다는 데이비드의 주장, 예를 들어 멍게가 다른 종들의 먹이에 의지한 결과 한자리에 고정된 주머니로 퇴보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 후에 이 회의론자들이 옳았음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이견의 핵심은 종의 기원에 있었다. 어째선지 데이비드와 프랜시스 골턴은 둘 다 그 결정적인 사실을 흘려버렸다. 한 종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종이 미래까지 지속하게 해주며 혼돈이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기온급변, 경쟁자, 약탈자, 해충의 침략 등 가장 강력한 형태의 타격을 가해올 때도 그 종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다인은 무엇을 꼽았을까? 바로 변이다. 행동과 신체의 특징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전자에 생긴 변이 말이다. 동질성은 사형 선고와 같다. 한 종에서 돌연변이와 특이한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그 종이 자연의 힘에 취약하게 노출되도록 만들어 위험을 초래한다. 다윈은 종의 기원의 거의 모든 장에서 변이의 힘을 칭송한다. 그는 다양성에 있는 유전자 풀이 얼마나 건강하고 강력한지, 서로 다른 유형 개체 간의 이종 교배가 그 자손에게 얼마나 큰 활력과 번식력을 만들어주는지, 심지어 완벽하게 자기 복제할 수 있는 벌레들과 식물까지도 새로운 변이형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유성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들은 정말로 이상하구나 하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이따금이라도 서로 다른 개체와 교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실은 아주 간단히 설명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의 유전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어떤 특징이 더 유용하게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다윈은 간섭하지 말라고 특별히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가 보기에 위험한 것은 인간의 눈에서 비롯된 오류 가능성,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쾌하게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이 사실 종 전체나 생태계에는 이로울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린에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갖춰준 것은 그 거추장스러운 목이었고, 바다표범이 심한 추위에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워 보이는 체지방 덕분이었으며, 대다수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발명과 발견, 혁명을 이루게 한 열쇠는 확산적 사고를 하는 뇌일 것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부 형질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연은 외향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연은 모든 내부 기관과 모든 미세한 체질적 차이에 생명의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조세균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바다에 사는 이 작은 초록점 같은 생물은 인간의 눈에 너무나 하찮게 보여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조차 없었다. 1980년대 어느 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상당량을 이 남조세균들이 생산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초록점들인 프로콜로로코푸스 마리누스에게 경외심을 느끼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것이 바로 타인이 예언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가 지구의 수많은 생명들의 순위를 정하지 말라고 그토록 뚜렷이 경고한 이유는 어느 무리가 승리하게 될지 인간은 결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력으로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생태의 복잡성에 대한 이러한 조심스러움과 겸손함, 공경하는 마음은 사실 대단히 오래된 것이다. 이는 때로 민들레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철학적 개념이다. 민들레는 어떤 상황에서는 추려내야 할 잡초로 여겨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작해야 하는 가치 있는 약초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생학자들은 이런 단순한 상대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유전자 풀에서 필수 불가결한 다양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지배자 인종을 구축할 최선의 가치를 망쳐버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과 도덕, 심지어
과학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우생학에 대한 데이비드의 확신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다. 다른 우생학자들과 함께 그는 반대자들을 순진하고 감상적이며 너무 아둔해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무시하고 넘겼다. 데이비드는 당신의 가계도라는 우생학 선언서에서 교육은 결코 유전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단언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아랍의 속담이 하나 있다. 아버지가 잡초이고 어머니도 잡초인데 딸에게 샤프란 뿌리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반대가 점점 더 거세지자 데이비드는 미국에서 강제적인 우생학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였다. 자신의 친구이자 돈 많은 과부인 메리 해먼을 설득해 우생학 기록 보관소를 세우기 위한 자금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게 했다. 이하로는 뉴욕주 콜드스프링 하버에 위치한 번쩍이는 새 건물에 들어선 우생학 연구의 중심지였다. 이어서 이하로는 미국인 수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런 다음 그 정보를 활용해 가난, 범죄성, 방탕함, 부정직, 바다를 좋아하는 취향 등의 복잡한 현상들이 모두 미리 정해진 채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가계도를 만들었다. 이하로가 몇 가지 제대로 된 발견, 예컨대 색소 결핍증과 신경 섬유종증의 유전에 관한 유용한 정보도 했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이 틀렸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다. 그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끼워 넣는 습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난이나 범죄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소용돌이처럼 복잡하고 은밀하게 작용하는 환경, 요인들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은 확고히 규명된 상태다. 명망 높은 이하로 록펠러 가문과 카네기 연구소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쏟아낸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에 이르자 이 주제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불임 수술을 실시한 것 때문에 피소되는 의사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뉴저지주 대법원은 절실히 느껴지는 비인도성과 비도덕성 때문에 우생학적 불임화법 폐지를 결정했다. 전국적인 우생학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데이비드의 꿈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등장한 이가 엘버트 프리디다. 머리를 미끈하게 벗어넘긴 프리디는 의사이자 버지니아주 린츠버그에 있는 버지니아주 간질환자 및 정신파학자 수용소의 책임자였다. 열성적인 우생학자였던 그는 남자한테 미쳤다는 이유로, 방랑벽이 있다는 이유로,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수업 시간에 쪽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불임화한 것으로 유명했다. 1917년에 그는 조지 멀로리라는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그의 아내와 딸을 불임화시켜 그에게 고소를 당했다. 닥터 프리디는 뭐라고 합리화했을까? 책임지는 남자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 여자들만 가득하면 그 집은 매춘굴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요. 프리디가 한 짓을 알고 나서 멀로리는 프리디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당신 자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그만하고 이제 그녀가 어떤 취급받았는지 생각해봐요. 판사는 프리디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정 소송으로 타격을 입은 수용소는 프리디에게 프리마에 대한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프리디는 뉘우치기는커녕 의지를 더욱 다졌다. 그는
정신박약이 유전되며 불임하로 멈춰야만 한다는 것을 배심원단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1924년의 어느 날 닥터 프리디는 마침내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캐리벅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가 수용소에 떨궈진 것이다. 고아인 캐리는 17살에 강간을 당해 임신했고 출산을 하고 나자 양 부모가 캐리를 수용소로 보냈다. 캐리가 닥터 프리드의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캐리의 얼굴에서 왠지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그 높은 광대뼈와 구슬픈 눈빛, 알고 보니 매춘부라는 이유로 그 수용소에 끌려와 있는 에마벅이 캐리의 친엄마임이 밝혀졌다. 캐리와 에마의 혈연 관계를 알게 된 프리디는 캐리가 낳은 아이인 비비엔도 이하로의 유명한 우생학 연구자에게 검사를 받게 했다. 이 연구자는 몇 가지 테스트, 아기의 눈앞에서 동전을 굴리거나 손뼉을 쳐 주의력을 테스트하는 등을 하고는 어린 비비엔에게서 뒤처짐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공식적 평가 결과는 프리디에게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정신박약은 3세대에 걸쳐 유전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어빙 화이트헤드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캐리벅을 대리하여 브리마에 반대하도록 지명되었는데 폴 롬바르도의 연구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우생학 브리마의 지지자로 닥터 프리디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였다. 검사가 캐리를 무능하고 무지하며 무가치한 부류에 속한다고 비난했을 때 화이트헤드는 캐리를 위한 온당한 변호가 될 만한 내용들, 캐리는 학교 성적이 좋았고 이웃과 교사들은 기꺼이 캐리의 도덕성을 보증하겠다고 했다. 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재판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도록 계속 항소만 했다. 1927년 4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76세였을 때다. 그는 이미 쇠약해지고 있었다. 바로 전해에 그의 아들 에릭, 바버라를 대신해준 그의 꼬마 에릭, 그 소녀는 자라서 고생물학자가 되었다. 이 22살의 나이로 수집여행을 나서던 길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데이비드는 그 슬픔으로 약해졌고 너무 오랜 세월 그의 눈을 갉아먹은 포름 알데히드 때문에 시력도 사라지고 있었으며 당뇨병도 생기고 2년 뒤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솟았을 것이다. 이하로 바로 그가 창설에 도움을 주었던 그 기관의 과학자들이 연방대법원의 도덕적 해이는 피해 부호화되어 있으며 강제 불임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한때 데이비드의 머릿속에 담긴 희미한 아이디어였던 이 관념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는 그의 노력을 통해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고 그 실체는 너무 실질적이어서 이제 곧 연방법으로 지정될 태세였다. 음산한 얼굴의 대법원 9명은 브리마가 범죄와 질병, 가난, 고통에 맞서 시민들을 보호해줄 견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솔깃한 말들과 복잡한 가계도들로 이루어진 증거를 검토했다. 그들은 소심하고 남의 말을 잘 믿는 소녀 캐리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첫 재판에서 캐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은 8대 1의 투표 결과로 우리가 무능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불임하를
법률로 만들었다. 5달 뒤 캐리벅은 린치버그 수용소에 있는 땅딸막한 벽돌 건물 2층으로 끌려갔다. 천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방이었다. 캐리는 수술대에 눕혀졌고 치골 바로 위의 살이 메스로 열렸다. 의사는 탐침으로 나팔관의 위치를 찾아 재빠르게 양쪽 나팔관을 잡아맸다. 그런 다음 잘린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석탄산으로 봉했다. 수술 후 깨어난 캐리는 새로운 현실을 맞이했다. 이제 다시는 그녀만의 독특한 눈과 그녀의 고유한 특징들을 물려받은 아이가 이 지구 위를 걸어 다닐 일은 없을 것이라는 현실이었다. 캐리의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공공복지의 이름으로 6만 건 이상의 불임화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당사자의 의지를 거슬러 실시될 길을 닦아놓았다. 그 부적합자들 중 다수는 잊혔지만 연구자들은 그들이 찾아낸 이야기들이 다시 어둠 속에 묻히지 않도록 분투했다. 2007년에 미시건 대학의 역사학자 알렉산드라 미나스터는 세크라멘토의 한 관청에 있는 오래된 파일 캐비넷에서 마이크로필름을 발견했다. 데이비드의 제2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1919년부터 1952년까지 프리마 수술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인적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우생학 기록부였다. 그 명단에는 거의 2만 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스터는 한 연구팀과 함께 수년간 그 기록들을 분석했고 부적합자란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갔는지에 관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스터는 그래서 알 수 있듯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판단된 젊은 여자들, 멕시코와 이탈리아, 일본 이민자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성적인 전형에서 벗어난 남녀들이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과도하게 치우친 비율로 많은 유색인 여성들이 불임화의 표적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초에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2,500명 이상을 강제로 불임화했음을 인정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우생학위원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백 명의 흑인 여성들을 찾아내 불임화했다. 그리고 당혹스럽게도 1933년과 1968년 사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여성 중 약 3분의 1이 미국 정부에 의해 불임화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판결은 아직도 법전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 캐리벅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이후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다. 우리가 도달한 가장 높은 발전 단계에서도 만약 당신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정부는 당신을 집에서 끌어내 당신의 배를 칼로 긋고 당신의 혈통을 끊어버릴 권리를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학자는 그 판결 이후 모든 주가 우생학 불임화법을 폐지했으므로 그 연방법은 기술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할 테지만 절반에 가까운 주들이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임화 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만 이제는 부적합이란 표현 대신 정신적으로 무능력한이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동안 강제 불임화는 전국에서 조용한 방식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그중 다수가 저소득층 병원이나 마약 중독 클리닉, 교도소,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행해져 밝혀내기가 어렵지만
큰 사건들은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는 150명에 가까운 여성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때로는 본인들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불이마 수술을 자행했다. 그리고 2017년 여름에는 테네시주의 샘 베닝필드라는 판사가 자범들에게 불이마를 받는 대가로 수감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바로 이것이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 골턴의 어리석음, 가난과 고통과 범죄가 혈통의 문제이며 칼로 잘라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 나라에서 우생학 이데올로기는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우생학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나라다. 워싱턴의 내셔널몰을 따라 걷다가 21번가에 도착해서 북쪽을 바라보면 그가 보인다. 미국 과학의 사원인 국립과학 아카데미로 들어가는 길목에 청동으로 새겨진 프랜시스 골턴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주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조각상 중 하나가 루이 아가씨다. 흑인은 인간보다 낮은 종이라고 말했던 루이 아가씨가 여전히 코린트식 기둥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의 등 뒤에는 전면 전체에 아치가 나란히 늘어서 있고 점토 기와를 올린 거대한 사암 건물이 있다. 그 건물에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몰살시킬 것을 촉구하며 전국을 누볐던 남자를 기리는 이름이 붙어 있다. 바로 조던 홀이다. 10일 사다리.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죽는 날까지 열광적인 우생학자로 남았다. 마지막 순간의 깨달음이나 회한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다. 자기 노력의 결과로 칼질을 당하고 흉터와 수치만 남은 수천 명에 대해서도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 투쟁하는 와중에 짓밟힌 사람들, 제인 스탠퍼드, 그에게 명예가 훼손된 의사들, 그가 해고한 스파이, 그에게 성, 도착자 소리를 들은 사서에 대해서도 오싹했다.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이, 그 추락의 무지막지한 깊이와 그 파괴적 광란의 크기가 토할 것 같았다. 내가 모델로 삼으려 했던 자는 결국 이런 악당이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이성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자기 방식이 지닌 오류를 직시하라고 호소하는 수천 명의 아우성.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요. 또 무시해버린 남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몰두하고 관심을 기울이던 그 상냥했던 소년이 어떻게 바로 그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기꺼이 말살하려는 남자가 된 것일까? 그의 이야기 중 어느 지점에서 변한 것일까? 그리고 왜? 데이비드의 정서적 해부도를 쫙 펼쳐놓고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원흉은 그 스스로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던 두툼한 낙천성의 방패가 아닌가 싶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쓴 루서 스피어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갖는 확신과 자기 기만과 단호함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화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자기 길을 막는 모든 걸 뭉개버릴 수 있다고 믿는 그의 능력은 자신의 길이 진보로 이어진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몇 배는 더 커졌다. 데이비드는 공개적으로는 자기 기만을 그토록 공격했지만 사적으로는 특히 실연의 시기에는 더욱더 자기 기만에 의존했던 듯하다.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긍정적 착각은 견제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그 착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공격할 수 있는 사악한 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한 그 심리학자들의 말이 옳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는 자신의 우생학 의제를 얼마나 강경하게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과도한 확신, 그릿, 자부심이 섞이면 위험한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유전적 정화라는 대의에 그토록 광신적으로 몰두한 것이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가 경로를 이탈한 지점을 그의 방향타를 슬쩍 밀어 그가 그토록 파멸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게 만든 사건 혹은 개념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의 장들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지른 여행부터 멜로엘토의 에덴 동산, 블루밍턴에서 있었던 화재, 뉴욕주 북부에서 보낸 소년 시절에 별이 총총했던 밤들까지 거꾸로 하나하나 흩었다. 한 해 한 해 차례로 그의 이야기들을 채로 거르고 차곡차곡 쌓인 만남을 위리단지 하나하나 물고기 하나하나 내려서 살펴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제비들이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페니키스 섬의 혁관에서 루이 아가씨가 젊은 데이비드의 정신에 관념의 씨앗 하나를 심어 놓는 순간에 다다랐다. 그것은 자연 속에 사다리가 내재해 있다는 믿음이었다. 자연의 사다리, 박테리아에서 시작해 인간에까지 이르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신성한 계층 구조. 이 관념이 데이비드의 세계를 다시 건축했다. 그것은 꽃을 수집하던 그의 부끄러운 습관을 가장 높은 수준의 선교 활동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 비어있는 공간을 그가 평생 인생을 항해하면서 직업과 상과 아내와 자녀와 학장직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고 다닐 폭발적인 목적의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 관념은 그가 하나의 재앙을 헤쳐나가고 이어서 다음 재앙을 헤쳐나가는 연료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느러미나 두개골의 형태 속에 도덕적 안내도가 담겨 있다는 믿음을 품고서 나침반처럼 자연을 읽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누구를 모방해야 할지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한마디로 깨달음으로 평화로 그 무엇이든 사다리의 꼭대기에 놓여 있을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진실한 경로를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인류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류를 구출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 그는 자연의 질서에 관한 믿음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인류를 구원할 가장 건전한, 아니 유일한 방법은 불임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언젠가 올리버 크로멜이 했던 말을 그가 생각해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6월 어느 날 아침 나와 통화하던 루서 스피어가 자신이 아주 오랜 세월 연구해온 이 남자를 이해해 보려고 애쓰던 중 한 말이다. 그리스도의 심정에서 보면 그대들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것을 그대들에게 간청합니다. 라는 말이요. 그가 좀 더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예언자가 해준 경고, 일반적으로 과학은 믿음을 싫어한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그 사다리에 관한 관념을 고수했다. 결국에는 그 관념을 갉아서 무너뜨렸어야 마땅할
반대 증거들이 파도처럼 몰아닥치는 앞에서도 그는 그걸 꼭 붙잡고 끝내 놓지 않았다. 다윈이 나타나 신의 계획이라는 관념이 허상임을 폭로했을 때 데이비드는 지구의 피조물들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완벽함의 계층 구조에 관한 관념을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생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천천히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시간이 더 적합하고 더 지적이며 도덕적으로 더 진화된 생명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우생학 의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사와 변호사, 주지사들이 우생학 법률을 폐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들을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했다. 과학자들이 도덕성의 유존 가능성과 퇴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술한 가정인지 지적하며 우생학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들의 용기와 사회 개선이라는 대의에 대한 헌신을 의심했다. 하지만 가장 옴짝달싹할 수 없는 논거는 자연 자체에서 온 것일 터다. 데이비드가 자연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자신의 충고를 따랐다면 그 역시 그 논거를 보았을 것이다. 눈부시게 깃털을 푸덕거리고 꾀꾀거리고 콸콸 쏟아지는 반대 증거의 무더기 말이다. 동물은 인간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가정하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인간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 까마귀는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고 침팬지는 우리보다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개미는 부상당한 동료를 구출하고 주혈흡충은 우리보다 일부 일처제 비율이 더 높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을 실제로 검토해 볼 때 인간을 꼭대기에 두는 단 하나의 계층 구조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해서 고개를 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기억력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지도 가장 힘이 세지도 번식력이 가장 좋지도 않다. 같은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도구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구에 가장 새롭게 나타난 생물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이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점이다. 사다리는 없다. 나투라 논 파싯 살툼.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고 다윈은 과학자의 입으로 외쳤다. 우리가 보는 사다리의 층들은 우리 상상의 산물이며 진리보다는 편리함을 위한 것이다. 다윈에게 기생충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이었고 비범한 적응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크건 작건, 깃털이 있건 빛을 발하건 혹이 있건 미끈하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그 어마어마한 범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는 무한히 많은 방식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왜 그걸 보지 못한 걸까? 사다리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증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식물과 동물이 배열되는 방식에 관한 이 자의적인 믿음을 왜 그토록 보호하려 한 걸까? 그 믿음에 도전이 제기되면 왜 더욱 강하게 그 믿음을 고수하고 폭력적인 조치를 합리화하는데 그 믿음을 사용했을까? 아마도 그 믿음이 그에게 진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페니키스 섬에서 젊은 그에게 처음으로 불꽃을 당긴 목적 의식만도 경력과 대의와 아내와 편안한 생활에 대한 보장만도 아니었다. 훨씬 더 심오한 무엇, 그것은 바다와 별들과 현기증 나는 그의 인생을 휘몰아가는
소용돌이 치는 늪을 깔끔하고 빛나는 질소로 바꾸는 방법이었다. 처음 타인을 읽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우생학을 밀어붙일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은 다시 현기증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방금 자신의 형을 앗아간 세상 앞에서 상실감에 가득 차 떨고 있던 어린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을 전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겁에 질린 무력한 아이로 그 계층 구조를 놓아버리는 것은 삶의 회오리바람을 풀어놓는 일, 딱정벌레와 매와 박테리아와 상어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의 주변, 그의 위에서 빙빙 돌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독히도 방향 감각을 앗아가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혼돈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던 바로 그 세계관이었을 것이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개미들과 별들과 함께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내리는 느낌.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내부에서 바라본 차마 마주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가차없고 뚜렷한 진실.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진실을 흘낏 엿본 바로 그 느낌일 것이다. 그 사다리가 데이비드에게 준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해독제, 하나의 거점, 중요성이라는 사랑스럽고 따스한 느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가 자연의 질서라는 비전을 그토록 단단하게 붙잡고 늘어졌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덕과 이성과 진실에 맞서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맹렬하게 그 비전을 수호한 이유를 바로 그 때문에 그를 경멸했음에도 어느 차원에서는 나 역시 그가 갈망한 것과 똑같은 것을 갈망했다. 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자서전을 덮었다. 이 권이자 마지막 권인 올리브색의 책. 나는 그 책을 헤더의 시카고 아파트에서 내가 머물던 작은 손님방 침실 탁자에 올려두었다. 밤 공기가 차분했다. 헤더는 시내 건너편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 갔다. 비명을 지르는 듯한 도시의 뜨거운 빛이 창을 뚫고 들어왔다.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홍색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린 하늘 저 너머에서 분명 눈을 깜빡거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탈출하려고 그토록 애써온 지구로 다시 돌아왔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사명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열심히 뉘우치든 어떤 피난처도 약속도 주지 않는 황량한 지구로. 나는 살면서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망쳐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 한다. 그 곱슬머리 남자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나를 아름답고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다. 혼돈을 이길 방법은 없고 결국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보장해주는 안내자도 지름길도 마법의 주문 따위도 없다. 자, 이렇게 희망을 놓아버린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까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